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계명대 동산병원 안과 곽지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산병원 안과 곽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는데 눈앞에 막 파리가 날아다니고 네. 아지랭이가 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비문증이라고 들었습니다. 비문증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네, 비문증은 이제 날, 비, 모기, 문, 증세, 증의 한자어로 말 그대로 모기 같은 것이 눈앞에 날아다니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앞에 뭐가 떠다니는 증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질환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비문증이라는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생리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증상이고 질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약간 안심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약간 좀 찝찝해요. 왜냐하면 질환이면 차라리 치료를 받을 텐데 그렇죠. 뭐 안과에 가도 일단은 뭐 기다려보세요. 이런 후기들도 많아서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 안과에서는 뭐 비문증에 또 많이 관심이 없다. 뭐 이런 후기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답답해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안과에서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생리적인 비문증의 경우에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비문증이 좋아지느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네. 증상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이제 아예 없어지기는 조금 힘듭니다. 네. 이제 다만 눈앞에 떠다니는 것이 위치가 조금 옮겨가면서 시축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게 증상이 좋아졌다고 느끼시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적응을 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네. 앞에서 잠깐 비문증의 원인으로 어떤 뭐 생리적인 노화 그리고 병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비문증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크게 생리적인 노화로 인한 경우와 아니면 병적인 경우 두 가지 모두에서 비문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비문증을 이해하려면 눈 안속 구조를 이해하면 이게 좀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모형을 가져왔는데 와, 가지고 안구가 오셨네요. 큰 걸. 정말 크네요. 그럼 보시면 이제 네. 눈 안의 구조를 보면 눈을 동그랗게 채우는 유리체라는 겔 형태의 물질이 있고 이거는 예. 투명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뒤쪽에 주황색의 얇은 막인 그 신경 조직인 망막과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리체와 망막이 정상적으로는 붙어 있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40대 이후부터는 이 유리체가 겔 형태에서 액체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리체가 일부 응집하고 떠다니는 덩이를 만들어내서 이것이 눈앞에 보여서 이거의 생리적인 노화로 인한 비문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조금 더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유리체가 더 액화되고 수축을 하면서 유리체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이 남기 때문에 일부는 유리체와 망막이 붙어 있고 일부는 떨어지게 되고 이를 후유리체 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체와 망막이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다 보니까 이 유리체가 눈 안에서 놀면서 망막을 잡아당기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망막이 찢어지는 것이 망막 열공이라고 하고 이것이 망막 박리까지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병적인 비문증으로 이제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 외에 포도막염이라는 게 있기도 한데요. 이 포도막염은 눈 안에 염증이 일어나는 질환이고 이 유리체 자체에 혼탁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심한 비문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보통 대부분의 안과 질환이 우리 노화와 관련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비문증은 비교적 젊은 세대에게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노화 외에 또 다른 위험 인자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유리체 액화와 후유리체 박리가 비문증의 이제 핵심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근시가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또는 안구 외상력이 있을 때 이 과정이 보다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비문증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도 충분히 비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구 외상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순간적으로 눈에 힘이 가해지면서 눈이 눌리고 눈이 가로로
늘어나면서 이 유리체가 망막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망막이 찢어질 수도 있고 망막 열공이나 망막 해리가 생기기도 해서 특히 이제 외상 후에 비문증이 갑자기 늘어났다 하는 경우에는 꼭 안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외상으로 인해서 비문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한간에는 뭐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또는 비문증이 의심돼서 병원에서 산동 검사를 했는데 오히려 비문증이 더 심해졌다. 이런 후기들도 있거든요. 이제 사실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나 이제 산동제 안약을 넣었다고 해서 비문증이 늘거나 줄어들진 않습니다. 아, 그렇다고 그래요? 스마트폰 많이 보는 것도 안 좋겠죠. 아예 안 좋기는 네. 하지만 이제 비문증과는 크게 인과관계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안과 진료 시에 망막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공을 확장시키는 산동제라는 안약을 점원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안약을 넣으면 동공이 커지면서 초점이 흐릿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물이 다 흐릿하게 보이고 이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약을 넣었더니 비문증이 다 나았다 이렇게 오.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산동제는 한 3-4시간밖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3-4시간 지나고 동공이 원래 크기로 돌아오면서 다시 사물들이 다 선명하게 보이면서 비문증도 다시 불편하게 느껴지게 되고 검사로 그 약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비문증이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간 것이지 이제 더 심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거를 좀 주의하고 검사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 큰 불편함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눈앞에 뭔가 아른거리는 증상이 계속 있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력 저하라던가 시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교수님? 이미 시력이 다 발달한 성인이라면 생리적인 비문증으로 장기적으로 시력이 떨어지지는 않고 다만 그 가리는 덩이가 너무 크고 중심에 있으면 이제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한 번씩 그 눈앞에 뭐가 보이거든요.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피곤할 때 그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이 병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컨디션에 의해 좌우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우 그냥 지켜봐도 될까요? 네,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증상이 있었다 없었다 반복하는 것은 좀 되게 생리적인 경우이고 저도 사실 비문증이 있어서 잘 아는데 정말요? 저는 되게 맑은 자연에 가거나 되게 깨끗한 흰색 네. 배경의 장소에 가면 비문증이 되게 두드러지게 불편하고 어두운 실내에서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들쭉날쭉한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대개는 다 생리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교수님도 비문증을 가지고 있다니까 약간 네. 내적 친밀감이 갑자기 좀 발생을 하네요. 아니 근데 지켜만 보는 단계가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비문증 증상이 나타나면 이때는 좀 적극적인 치료를 생각해봐야 될까요? 네, 이제 반대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 또는 이제 비문증과 함께 번쩍거리는 느낌이 같이 있었다든지 한쪽이 가려 보이는 등의 이제 시력 저하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병적인 비문증을 시사하기 때문에 빨리 안과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이제 비문증의 양상이 아주 굵은 머리카락 같은 것이 시야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실오락이나 뭐 모기 같은 정도가 아니고 되게 많은 개구리 알 같은 게 갑자기 많이 생겼다 이런 정도의 비문증이라면 이제 병적인 경우를 시사하기 때문에 안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개구리 알 같은 게 갑자기 확 보인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닭살 돋았습니다.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만약에 안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 정도면 비문증이 심해서 진짜 치료가 필요하겠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는 게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객관적인 수치는 없고 피검사처럼 딱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유리체 혼탁이 있을 때 환자분도 유리체에 가려서 사물이 잘 보이지 않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안과 의사도 유리체 혼탁 때문에 환자분의 그 망막이 잘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느끼는 시력 저하의 정도와 유리체 혼탁의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제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느끼는 불편한 정도가 곧 이제 심각도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비문증의 경우 결국 수술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눈 수술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거든요. 게다가 요즘 제가 듣기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물도 나왔다고 하는데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약을 먹거나 안약을 점안해서 이제 비문증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지는 않고 약물 치료 중에 뭐 좀 해볼 만한 것은 저농도의 산동제 안약인 아트로핀 안약을 사용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공을 조금 확장시켜서 전체적으로 흐릿하게 보이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빛이 많이 번진다던가 이제 눈부심이 너무 심하다던가 근거리 시력 저하가 있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는 않고 보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약물 치료로는 비문증의 해결에는 거의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한다면 유리체 속에 좀 혼탁해진 부분을 그러면 제거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이제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는데요. 유리체를 눈 안에 기구를 넣어서 유리체를 제거하는 수술이 있고 그렇지만 언뜻 생각하기에 이제 떠다니는 거 몇 개만 좀 제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수술 방법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유리체를 전부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 안에 기구를 넣어서 유리체를 전부 제거를 하는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수술 합병증이 오히려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클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아주 비문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들께만 고려를 하고 거의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이 유리체 절제술이 간단한 수술이 아닌 게 예전에는 이 수술 받으면 대학병원에 한 일주일씩 입원을 할 정도로 큰 수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안전해졌는지가 궁금하고 그럼 이런 병적인 비문증으로 수술까지 받는 환자들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수술을 받고 나서 만족도는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예전에는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었고 상처도 컸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입원하면서 매일매일 경과를 확인해서 합병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정도로 되게 큰 수술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수술 기구나 기계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상처도 많이 작고 입원 기간도 하루 이틀 정도로 줄고 합병증도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눈 안에 기구를 넣어서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여전히 균 감염이나 뭐 백내장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서 절대 가벼운 수술은 아니고 안과의 가장 큰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술 받으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생리적인 비문증으로만 수술을 받는 경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없고 병적인 비문증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망막박리가 있는데 망막박리의 빈도는 그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연간 10만 명 정도가 망막박리로 병원을 찾는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고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 80%로 증가한 수치로 이제 꽤 많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자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유리체 절제술의 부작용으로 백내장을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이게 필연적으로 오는 부작용인지 또 다른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없을까요? 네, 이제 백내장이 유리체 절제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유리체가 눈 안에서 이제 구조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눈을 이제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유리체가 없어지면서 안구내 산소 분압도 다 바뀌면서 그 수정체의 섬유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때문에 백내장이 빠르게 진행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60% 이상 백내장이 빠르게 진행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60대 넘은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백내장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리체 절제술을 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함께 동시에 시행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리체 절제술의 다른 부작용으로는 이제 수술 중 눈을 오래 벌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막 손상이나 그 빛에 의한 망막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또
고환압이나 저환압도 있을 수 있고 균 감염 등의 합병증이 좀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게 교수님, 하루 이틀 정도만 입원을 하면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혹여나 환자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올 때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수술 후 다음 날에는 각막 부종 때문에 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1, 2주 내로 점점 시력이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수술 후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제 균 감염이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기 때문에 위생을 가장 신경 써주셔야 하고 일주일 정도는 안정을 취하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 물 세안을 하면 이제 물에 의해서 눈이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10일에서 2주 정도는 물 세안을 피하시고 또 수영장이나 사우나 같이 좀 다 같이 물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이제 더 감염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병적인 비문증을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망막 박리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또 방치하면 실명으로까지 갈 수 있는 아주 그 위중한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망막 박리,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망막 박리는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위중한 질환이 맞고요. 눈 안에 신경 조직인 망막이 뒤쪽에 잘 붙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시각 정보를 잘 전달할 수가 있는데 망막 박리는 망막이 뒤쪽의 색소 상피와 분리가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다시 보시면 주황색의 망막이 이제 벽에서 떨어져서 벽지가 벽에서 떨어져서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뜯어진 벽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각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시력이 떨어지고 방치한다면 박리 부위가 점점 커지면서 보이지 않는 부위가 더 커지게 되고 이게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까지 진행을 한다면 이제 급격히 시력이 안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떤 이유로 망막 박리가 생기면 그 증상으로 비문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망막 박리가 생기기 전에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 열공이 먼저 진행을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보통 번쩍거리는 증상과 함께 갑자기 비문증이 너무 심해졌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이 단계에서 안과 진료를 보신다면 추후 망막 박리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외래에서 레이저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망막 박리가 발생하면 시력이 이렇게 저하된다거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 한쪽 구석이 잘 안 보이는 증상도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망막 박리가 진행을 하면 그 떨어진 부위가 시각 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소적으로 커튼 친 것처럼 가려 보인다라는 증상이 있고 이게 점점 진행하면서 범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가려 보이는 부위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황반 변성이나 비문증과 같은 경우에는 노화로 오는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망막 박리는 유병률 자체도 높지만 젊은 층에서 또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즘 특히 젊은 분들 중에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시거나 아니면 라섹을 받으시는 근시인 분들이 많아졌는데 네. 이 근시 자체가 망막 박리의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근시가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유리체 액화나 후유리체 박리가 더 빨리 진행하기도 하고 눈 자체가 남들보다 길기 때문에 망막이 전체적으로 얇은 상태라서 조금 더 잘 찢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다른 망막 박리의 유병률이 증가한 원인으로 백내장 수술의 증가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백내장은 좀 보편적으로 많이들 받으시는 수술이 되었기 때문에 수술 받는 사람도 많고 이제 수명도 늘어났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눈 안의 구조가 어느 정도는 바뀌기 때문에 이 망막 박리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로 백내장 수술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을 것 같거든요. 망막 박리인지 아닌지 진단을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네, 이제 안과에 오시면 산동제를 점안해서 동공을 확장시키고 망막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저 촬영 검사를 시행하고
또 안과 의사가 세극등 현미경으로 망막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때 망막을 확인했을 때 망막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벽지가 벽에서 뜯어진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출렁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망막박리를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망막박리가 앞에서 얘기한 위중한 질환인 만큼 치료가 참 중요할 텐데 박리가 심하지 않은 그 초기 단계라면 그 말씀처럼 레이저 시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망막 열공만 있거나 아니면 박리 부위가 아직 작은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치료 원리는 그 열공이나 국소 망막 박리 부위 주변에 정상 망막에 둥그렇게 레이저 장벽을 치는데요. 이 레이저 자국이 이제 작은 화상을 입으면서 치유되는 과정에서 망막과 유리체에 단단한 유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 이상 망막 박리가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박리 부위가 너무 크거나 유리체가 망막을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면 이 레이저 장벽을 뚫고 망막 박리가 더 진행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레이저 시술 후에 이제 며칠에 걸쳐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레이저 치료로 이게 그 효과가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라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과 수술 꽤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네,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눈 밖으로 하는 방법과 눈 안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눈 안으로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체 절제술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눈 안으로 기구를 넣어서 수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 후 백내장이 진행을 할 수 있고 눈 안에 감염 등의 합병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눈 안에 가스를 넣어서 가스가 한 달가량 눈에 머무르면서 망막을 잘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가스 때문에 한 달가량은 시력이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 또 가스가 위로 뜨기 때문에 눈 뒤쪽의 망막을 잘 눌러주기 위해서 엎드리는 자세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그 점이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눈 안에서 수술을 한다니까 사실 좀 무서운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눈 밖에서 수술을 해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일단 안 보이면은 좀 덜 무서울 텐데 뭔가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눈 밖에서 하는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눈 밖에서 하는 수술은 이제 흰자에서 바깥에 흰자 밑에 스폰지를 덧대서 바깥에서 눈을 눌러서 안쪽에 망막을 붙여주는 수술인데요. 눈 안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백내장이나 균 감염과 같은 합병증은 없지만 이제 수술 중에 통증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소 마취보다는 전신 마취로 수술을 진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 이제 눈 안을 건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젊은 환자분들께 적극적으로 이 수술을 고려하고 있고 다만 이제 수술 적응증이 조금 더 까다로워서 구멍이 하나만 있고 또 박리 부위가 너무 크면 안 되는 등의 좀 더 적응증이 까다로운 수술이기 때문에 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어느 수술이 더 낫다고는 할 수 없고 이제 환자분의 나이, 협조도, 전신마취 위험, 그리고 눈 안 상태 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안과 의사가 둘 중에 더 적합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또 수술 후에 합병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망막박리 수술의 합병증으로 알려진 게 뭐 시력의 저하도 있고요. 그 시야가 휘어져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망막이 아무래도 그 신경 조직이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붙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완벽하게 망막이 잘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력이 예전처럼 잘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력이 1.0으로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휘어 보이는 등의 변시증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성공률은 85%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열공이 많거나 아래쪽에 망막 박리가 있을 경우 그 수술 성공률이 떨어지고 재발률이 증가를 해서 재수술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재수술을 하면 할수록 시력 예후는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비문증과 망막 박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망막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망막 박리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면 좋은 습관, 또 반대로 이거 좀 피해야 되는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환자분들 중에 안타까운 경우는 이제 눈이 2개다 보니까 망막 박리가 많이 진행을 하도록 이제 시력이 안 보이는데 그 반대 눈이 잘 보여서 증상을 못 느끼시다가 병원에 늦게 오시는 경우도 좀 종종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한 눈씩 손으로 가리면서 두 눈이 다 잘 보이는지 자가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 또 특히 망막 박리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근시가 있고 또 아토피가 있는 환자분들은 망막 박리의 위험군이기 때문에 지금 괜찮더라도 1년마다 안과 정기 검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습관 중에 하나는 눈이 많이 건조하거나 가려울 때 눈을 굉장히 세게 비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눈을 비비면 이제 망막이나 또 시신경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안 좋은 습관이라서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눈을 많이 비비는 습관이 있는데 진짜 네. 한번 고쳐봐야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이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들으신 대로 질환이 아니라 증상이긴 합니다. 개인차도 있고요. 하지만 개인의 삶에서 많은 또 영향을 끼친다면 삶의 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잘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으셔야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눈을 강하게 비비는 것 좋지 않고요. 또 눈 마사지, 눈에 좋다면서 눈을 강하게 누르는 것도 이게 망막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안과 곽지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철원 씨, 예은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